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듣다 보면 여러 감정이 교차하실 거예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올해 45세인 김민호라는 분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3년 전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하네요. 민호 씨에게는 7살 아래인 동생 민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형을 잘 따르고 의젓하는 동생이었죠. 민호 씨도 동생을 많이 아끼고 돌봐주려고 노력했어요. 민호 씨는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 하나도 장만할 수 있었어요. 35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대출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게 뿌듯했죠. 반면 동생 민수는 결혼은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직장을 자주 바꾸다 보니 수입이 불안정했고 전세나 월세 내는 것도 버거워했죠. 특히 아이가 생기면서 경제적 부담이 더 커졌어요. 3년 전 겨울 동생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형,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무슨 일인데? 지금 살던 전세집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나가야 할 상황이야. 왜? 무슨 일이야? 집 주인이 깜짝같이 사라진 거야. 전세금 사기당한 것 같아. 경찰서에도 신고했는데 일단 집부터 빠져나와야 한대. 민호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전세금 사기라니, 그런 일이 동생에게 생기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지금 갈 곳이 없다는 거야? 응, 임시로라도 머물 곳이 필요해.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임신 중이라서. 동생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민호 씨는 고민할 여지가 없었어요. 피 한 방울 나눈 동생인데 이런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도와주겠어요. 우리 집으로 와. 일단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같이 지내자. 정말 고마워 형. 너무 미안하지만. 가족인데 뭐가 미안해. 빨리 와. 그날 저녁 동생 가족이 민호 씨 집으로 이사 왔어요. 짐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전세금 사기를 당해서 급하게 나오느라 많은 물건들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처음 몇 주는 괜찮았어요. 가족들이 함께 지내니까 오히려 집안이 더 활기찼어요. 조카도 예뻤고 동생 부부도 고마워하며 조심스럽게 지냈거든요. 형, 정말 고마워. 우리 때문에 불편하지? 뭔 소리야? 가족인데 천천히 알아보고 좋은 집 구해서 나가면 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2달이 지나도 동생은 새로운 집을 구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야, 집은 알아보고 있어? 응,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금 사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출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월세라도 알아보지. 월세도 보증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유가 없어서. 민호 씨는 이해했어요. 전세금을 모두 잃었으니 당분간 새 집을 구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말이에요. 3개월째가 되자 민호 씨의 아내가 조금씩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게 언제까지야? 우리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만 참아줘. 동생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도 한계가 있어. 벌써 3개월째인데. 아내의 말이 이해가 됐어요. 35평 아파트에 두 가족이 같이 살기에는 공간이 부족했거든요. 아이들 소리도 시끄럽고 생활 패턴도 달라서 서로 눈치 보며 살아야 했어요. 6개월째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동생이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형,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사업? 갑자기? 응, 온라인 쇼핑몰인데 전망이 좋대.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투자금은 어떻게 할 건데? 그게 혹시 형이 도와줄 수 있을까? 민호 씨는 당황했어요. 집을 빌려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업 자금까지 요구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많이 큰 돈인 건 아는데 사업이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민호 씨는 고민이 되었어요. 3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3천만 원? 하지만 동생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새 집도 구하고 독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알겠어.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형. 민호 씨는 자신의 사업 자금 중 일부를 빼서 동생에게 줬어요. 물론 차용증도 썼지만 가족 간의 일이니까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 상황이 더 이상해졌어요. 동생이 사업 자금을 받고 나서도 집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민수야, 사업도 시작했으니까 이제 집 좀 알아보지? 형,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만 더 있으면 안 될까?
아직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도 벌써 6개월이 넘었어. 우리 집사람도 힘들어해.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8개월째 민호 씨의 아내가 폭발했어요.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미안해. 동생한테 다시 얘기해볼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벌써 몇 번째 같은 말이에요? 아내와 큰 싸움까지 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로 다투었죠. 그날 밤 민호 씨는 동생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나가야겠어. 우리 집사람도 한계야. 형, 사실 말이야. 응? 사업이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어. 뭐? 그럼 빌린 돈은? 그게 다 투자해버렸는데 손해를 봤어. 민호 씨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3천만 원이 다 날아간 거였어요. 그럼 집은 언제 나갈 거야? 형, 미안한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1년째가 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집 열쇠를 새로 만들더니 민호 씨와 상의 없이 문번호까지 바꿨어요. 민수야, 왜 문번호를 바꿨어? 아, 보안 때문에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잖아. 그래도 미리 말하지. 형도 번호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었어요. 동생이 집에 친구들을 자주 불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술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민수야, 친구들 너무 자주 부르지 마. 여기 내 집이야. 알아, 형, 미안해.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1년 반째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호 씨가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번호가 또 바뀌어 있었거든요.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동생 가족이 외출한 것 같았죠. 민호 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저녁 늦게 동생이 돌아왔어요. 형, 왜 밖에 있어? 문번호가 바뀌어서 못 들어갔어. 아, 깜빡먹었네. 미안해. 민수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 내 집이야. 알아, 형,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민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웃에서 민호 씨를 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은 거예요. 김민호 씨 아니에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사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요? 제가 언제 이사 간다고 했나요? 동생분이 그러던데요. 형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앞으로 자기가 이 집에 산다고. 민호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동생이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을 찾았어요. 민수야, 이웃들한테 뭐라고 했어? 뭘? 내가 이사 간다고 했다며? 동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형이 이사갈 계획이라고 들어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그냥 착각했나봐. 그때부터 민호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동생의 행동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우선 동생이 집 관리비나 공과금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몇 번 요청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왜 관리비를 내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어? 그게 형이 바쁘니까 대신 처리해주려고. 내가 그런 부탁한 적 없어. 착각이었나봐. 미안해. 더 심각한 건 등기부등본을 뗀 흔적까지 발견한 거예요. 동생이 민호 씨 모르게 부동산에 가서 집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거였어요. 민수야, 왜 등기부등본을 뗐어? 이번에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형, 사실은 사실은 뭐? 이 집을 좀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봤어. 활용? 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민호 씨는 기가 막혔어요.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형, 오해하지 마. 그냥 알아본 것뿐이야. 알아본 것뿐이라고? 내 집을. 그날 민호 씨는 동생과 크게 다투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형제가 그렇게 싸웠죠. 2년째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동생이 아예 집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택배가 와도 자기가 받고 수리업체가 와도 자기가 지시하고 심지어 이웃들과의 관계도 자기가 주도했어요. 민호 씨는 자신의 집에서 점점 소외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동생 집에서 얹혀 사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민호 씨가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 집은 이민수 가족의 거주지입니다. 무단 침입을 금합니다. 민호 씨는 눈을 의심했어요. 자기 집 문에 동생 이름으로 된 쪽지가 붙어 있다니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 동생이 나타났어요. 형, 왜 밖에 있어? 이게 뭐야? 쪽지를 보여주었어요. 아, 이거 장난으로 해본 거야. 장난? 이게 장난이야? 진짜 장난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민호 씨는 이제 확신했어요. 동생이 자신의 집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민호 씨는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정말 안 되겠어. 동생을 내보내야겠어. 진작 그랬어야지. 이미 늦었어. 내일 단호하게 얘기할게. 다음 날 아침 민호 씨는 동생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민수야, 이번 달 말까지 나가. 형,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벌써 2년이 넘었어. 이제 정말 한계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은 거야.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동생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형이 그렇게 나온다면 할 수 없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호 씨가 집에 들어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열쇠가 맞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옆집에 물어보니까 동생 가족은 집에 있다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민호 씨는 경비실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 집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등기부등본 가져오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민호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경비원과 함께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이민수 씨, 문 좀 열어주세요. 집주인이 왔습니다. 한참 후에야 동생이 나왔어요. 형, 문 왜 안 열어줬어? 그게 샤워하고 있었어. 열쇠는 왜 바꿨어? 바꾸지 않았는데. 하지만 분명히 열쇠가 맞지 않았어요. 민호 씨는 자물쇠 수리업체를 불렀어요. 이 자물쇠 언제 바뀐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바뀐 것 같습니다. 동생에게 따져 물었지만 끝까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날 밤 민호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기 집인데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동생이 부동산에 가서 집을 팔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민수라는 분이 와서 이 집을 팔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인이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제가 집주인인데요. 네. 그런데 이민수 씨는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하던데. 민호 씨는 즉시 부동산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진짜 집주인입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있어요. 아, 그럼 어제 온 분은 뭐죠? 제 동생이에요. 지금 임시로 살고 있는데 함부로 집을 팔려고 한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도 당황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민호 씨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동생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끝이야. 당장 나가. 형, 변명하지 마. 내 집을 팔려고 했다며? 그건 오해야. 그냥 시세나 알아보려고. 시세를 알아보려면 집주인인 내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동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 그 말을 듣고 동생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형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뭔데? 나도 이 집에 권리가 있어. 무슨 권리? 2년 넘게 살았고 집 관리도 내가 다 했어. 거주권이 있다고. 민호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거주권이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요. 거주권? 웃기지 마. 여기 내 집이야. 법적으로 알아보자. 나도 포기할 생각 없어. 그날부터 민호 씨와 동생 사이에는 완전히 담이 생겼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호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임대차 관계가 아니니까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 관계라는 게 복잡하긴 하죠. 그럼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민호 씨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2년 넘게 참았지만 이제는 한계였거든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퇴거 소송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동생이 민호 씨 모르게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다행히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지만 시도는 몇 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에 비싼 물건들도 몇 개 없어졌어요. 민호 씨의 시계, 아내의 귀금속, 심지어 TV까지도 바뀌어 있었어요. 민수야, 내 시계 어디 갔어? 시계? 무슨 시계? 명품 시계 있었잖아. 모르겠는데. 하지만 동생 방에서 그 시계의 상자를 발견했어요. 시계는 없고 상자만 있었죠. 이게 뭐야? 아, 그거 시계술이 맡겼어. 누가 맡기라고 했어? 고장난 것 같아서. 민호 씨는 시계방에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맡긴 기록이 없었어요. 혹시 이 시계 파신 분 있나요? 아네, 일주일 전에 젊은 남자분이 팔고 가셨어요. 민호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동생이 자신의 시계를 팔아버린 거였어요. 집에 돌아가서 따져 물었지만 동생은 끝까지 모른다고 했어요. 3개월간의 법적 절차 끝에 드디어 퇴거 명령이 나왔어요. 동생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패소했어요. 이민수 씨는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을 받고 민호 씨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순순히 나가지 않았어요. 30일이 지나도 버티고 있었어요. 결국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했어요. 집행관이 와서 강제로 짐을 빼는 날 민호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형, 나중에 후회할 거야. 동생이 나가면서 한 말이에요. 후회는 내가 할게. 가족을 이렇게 대하다니.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건 너야. 동생 가족이 나간 후 민호 씨는 집안을 살펴봤어요. 곳곳에 손상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벽지도 찢어져 있고 바닥도 긁혀 있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동생이 집안에 몰래 CCTV를 설치해 뒀다는 거예요. 민호 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왜 설치했을까? 아마 나중에 민호 씨를 협박하거나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 쓰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동생이 나간 후 며칠 동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집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동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민호 씨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친척들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민수가 그러는데 집에서 쫓아냈다며? 삼촌, 사정이 복잡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수는 지금 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 2년 넘게 살게 해줬는데도. 민수 말로는 내가 갑자기 변했다고 하던데. 친척들은 대부분 동생의 말만 듣고 민호 씨를 비난했어요. 동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한 거였죠. 어머니께서도 전화하셨어요. 민호야, 동생을 왜 그렇게 대했어? 어머니, 저도 할 말이 많아요. 민수가 울면서 전화했어. 형이 법까지 써가면서 쫓아냈다고. 어머니, 사정을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민호 씨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동생의 눈물 섞인 호소가 더 설득력 있어 보였나 봐요. 민호 씨는 억울했지만 가족들에게 동생의 잘못을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면 자신이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2주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동생이 민호 씨를 고소한 거예요. 형사고발 당하셨네요. 변호사가 연락을 줬어요. 무슨 제목으로요? 재물손괴, 폭력, 협박 여러 가지네요. 민호 씨는 기가 막혔어요. 자신이 동생에게 폭력을 쓴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었거든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피고발인과 피해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입니다. 형제간에 이런 일이 생겼나요? 경찰도 의아해했어요. 형제간의 민사 문제가 형사 사건까지 된 것이 이상하다는 거였죠. 다행히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지만 민호 씨는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동생의 아내에게서였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사실은 제가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동생의 아내가 만나자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만났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민수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어요. 뭐라고? 전세금 사기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서 지어낸 얘기였어요. 민호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정말 전세금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어떤 점들? 민수가 집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아보더라고요. 등기부등본도 자주 뜨고 부동산에도 몰래 다니고. 그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민수가 많이 변했거든요. 동생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민수가 형님 집을 자기 것으로 만들 계획이었어요. 오랫동안 살면서 거주권을 주장하고 나중에는 소유권까지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도 알아봤대요. 장기간 거주하면서 집을 관리했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민호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동생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게 믿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형님 물건들도 민수가 팔았어요. 시계, 귀금속. 저도 말렸지만 안 들었어요. 돈은 어디에 썼는데? 도박이요. 민수가. 도박에 빠져서 빚이 많았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동생이 왜 그렇게 집에 집착했는지, 왜 나가려 하지 않았는지. 지금 민수는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3일 전부터 집에 안 들어와요. 아마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것 같아요. 동생의 아내는 계속 사과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민수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민호 씨는 동생의 아내와 조카가 안쓰러웠어요. 이 모든 일에 휘말린 게 그들 잘못은 아니었으니까요. 당분간 힘들겠지만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요, 형님.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날 밤 민호 씨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7살 어린 동생이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어릴 때는 정말 순진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욕심이 생기고 계산적으로 변했나 봐요. 그리고 자신도 반성했어요. 너무 믿기만 하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었나 싶어서요. 한 달 후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 미안해. 오랜만에 들은 동생 목소리였어요. 어디 있어? 부산에 있어. 친구 집에서. 그동안 뭐 했어? 형,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동생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느껴졌어요. 도박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그게 형한테까지 피해를 주려고 한 이유는 안 돼. 이제야 정신이 든 거야? 응, 진짜 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알겠더라. 동생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형, 나 지금 도박 치료받고 있어. 그리고 일도 구했어. 정말? 응, 이번엔 정말 제대로 살려고 해. 가족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민호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형,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내가 한 짓이 용서받을 일이 아니야. 민수야? 그냥 형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서 민호 씨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3년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생을 잃었다는 슬픔이 교차했어요. 6개월 후 동생의 아내에게서 소식을 들었어요. 형님, 민수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도박도 완전히 끊었고 일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형님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려요. 그래, 언젠가는 형님께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 해요. 민호 씨는 아직은 동생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1년 후 동생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형에게 정말 오랜만에 편지를 써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내가 형에게, 형수님에게,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왜 가족을 배신했는지.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던 것도 맞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결국 내 선택이었으니까요. 형이 베풀어준 선의를 악용한 것, 형의 집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 형의 물건을 훔쳐 판 것, 모든 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부산에서 작은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박 치료도 계속 받고 있고요. 아내와 아이도 많이 안정됐어요. 아이가 가끔 삼촌은 언제 볼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형한테 빌린 돈 3천만 원, 그리고 팔아버린 시계와 귀금속값.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갚을게요. 지금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형 앞에 서서 제대로 사과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물론 형이 원하지 않으면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형,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동생 민수가. 편지를 읽고 민호 씨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직도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동생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2년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동생이 약속한 대로 돈을 갚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 계좌에 매달 50만 원씩 입금이 되었어요. 그리고 쪽지가 함께 왔어요. 형, 조금씩이지만 갚아나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민수. 처음에는 몇 달 못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계속 입금이 되었어요. 3년째 되던 해 동생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민수가 큰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 위암이에요. 3기래요. 민호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미워해도 피 한 방울 나눈 형제인데 큰 병에 걸렸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수술은 했어? 네, 했는데 많이 늦었대요. 지금 어디 병원에? 부산 대병원이에요. 민호 씨는 고민했어요. 병문안을 가야 할까 말까. 결국 아내와 상의한 후
부산에 내려갔어요. 병원에서 만난 동생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3년 전에 건강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형, 동생이 민호 씨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많이 아파? 형이 와줄 줄 몰랐어. 그래도 형제잖아. 그날 병실에서 두 형제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형,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이제 그만해. 병이나 잘 치료해. 형이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동생은 병상에서도 매달 50만 원씩 갚고 있었어요. 치료비가 많이 드는데도 말이에요. 민수야, 돈은 나중에 갚아도 돼. 치료부터 제대로 받아. 아니야, 형. 약속은 지켜야 해. 6개월 후 동생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항암 치료도 잘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민호 씨는 부산에 몇 번 더 내려갔어요. 그리고 점점 동생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형,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 알아. 이제 건강만 챙기자. 동생이 완쾌된 후 두 형제는 다시 관계를 회복했어요. 물론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형제로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동생은 약속대로 빌린 돈을 다 갚았어요. 5년이 걸렸지만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갚았어요. 지금은 부산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도박도 완전히 끊었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작년 추석에는 3년 만에 가족 모임에도 참석했어요. 어머니가 두 형제가 화해한 모습을 보시고 많이 기뻐하셨어요. 민수야, 형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해. 이런 형 어디서 또 찾겠어? 네, 어머니. 매일 고마워하고 있어요. 동생은 민호 씨에게 다시 한번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형, 평생 잊지 않을게. 형의 용서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민호 씨도 이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선의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진정한 반성과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지금 민호 씨는 자신의 집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3년간의 악몽은 끝났지만 그 경험은 소중한 교훈이 되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납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해요. 민호 씨의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족 간의 신뢰와 배신,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분이 계시다면 진정한 뉘우침과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